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꼭 사법시험 출신만 판사를 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것이 제목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아침 7시 4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좀 아름답고 부드러운 뉴스부터 좀 시작하도록 합니다. 예술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뮤지컬입니다. 영화 물랑 루주 느낌 그대로 아이비 김지우에 빠져볼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1899년 프랑스 파리의 가장 화려한 클럽 물랭 후즈가 한국에 상륙한다. 2019년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돼 토니상을 받은 뮤지컬 물랑 후즈가 영국, 호주, 독일에 이어 아시아 최초로 20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개막한다. 베즈 루어머니 영화 물랑 후즈를 뮤지컬로 만든다고 했을 때 배우 니콜 키드만이 연기한 사틴 역을 누가 차지할지 관심이 쏠렸다. 지난해 11월부터 1년가량 이어진 오디션에서 사틴으로 낙점된 배우는 아이비와 김지우 두 사람이다. 둘이 같은 배역을 맡은 건 2018년 뮤지컬 시카고의 록시 역에 이어 두 번째라는 겁니다. 물랑 후즈는 유명한 영화죠. 그리고 해외에서도 뮤지컬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물랑 후즈가 뮤지컬로 국내 뮤지컬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가 좀 이제 수그러들었으니까 마스크도 벗고 실내 공연을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물랑 후즈 주인공 역에는 두 사람, 뮤지컬은 매일 못 나오고 하루씩 교대로 나오니까 두 사람입니다. 아이비와 김지우 이 두 사람이 뽑혔다는 겁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만이 16강에 들어갔습니다. 보면 참 우루과이 그다음에 브라질 이런 남미 사람들이 축구를 잘하고 또 아프리카 사람들도 축구를 잘해요. 그런데 왜 동양인들은 축구를 못할까라고 하는 분석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냥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있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제가 조금, 순서를 바꾸는 바람에 여기 있습니다. 16강에서는 단 두 나라 아시아 국가들은 왜 발쓰는 운동에 약할까라고 하는 분석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이고요. 생리학 박사 나흥식의 몸 이야기라고 하는 코너에 실려 있습니다. 기사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제가 빨리 읽어드립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한 나라 중 아시아 국가 호주를 제외하면 한국과 일본 두 나라뿐이다. 8강 진출에 두 나라 모두 실패했다. 세계 인구 60% 이상이 사는 아시아는 월드컵 축구 성적이 그다지 화려하지 않다. 그 이유를 지역 특성과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시아는 일만전부터 수작업이 많은 쌀 농사를 지었다. 쭈그리고 앉아 부단히 손을 놀려 쌀 농사를 지은 동양인은 손재주가 좋아서 탁구나 배드민턴, 양궁 등을 잘한다. 반면 역사적으로 목축과 수협을 주로 한 서양인은 축구, 럭비 등 다리로 하는 운동에 강점이 있다. 아프리카 축구 강국은 세네갈, 나이지리아, 카메룬, 가나 등인데 이 나라들은 밀림지대인 중서부에 있다. 이곳은 순발력이 뛰어나야 사냥감을 잡을 수 있다. 현대 축구는 선수들이 경기당 10km 이상 달리지만 본질은 폭발적 달리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축구 강국과 밀림지대에 몰려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반면 마라톤 등 장거리 육상을 지배하는 선수 대부분 케냐,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등 동북부 아프리카의 출신이다. 이것은 초원지대로 오래전부터 원주민들이 사냥감을 수 킬로미터 추격하여 잡곤 했다.
털이 있는 짐승은 땀샘이 적어서 장거리를 달리는 데 불리하다. 땀샘이 잘 발달한 인간은 짐승을 멀리 추격하여 잡을 수 있었다. 장거리 달리기가 일상이던 동북부 아프리카 사람 후예가 마라톤 강자가 된 이유이다.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한국 선수들이 16강에 들어간 것은 대단한 일이다 라고 하는 분석 기사입니다. 상당히 재미있고 흥미롭고 그리고 의미 있는 기사다. 뭐 그런 그 분석이 아주 그럴듯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가 고 이재수 장군 4주기 추모일이었습니다. 한국 디지털 뉴스 보도를 보면 이재수 장군 전 국군 기무사령관 4주기 추도식이 어제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개최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한국 디지털 뉴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 정도는 보내서 이재수 장군 묘역에 추모를 가서 추모를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용산 청와대실은 외면했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쳤다. 뭐 추모제는 아니더라도 뭐 오늘이라도 비서실에서 데려가서 추모를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올바른 일이다. 대통령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불리한 일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언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그것도 의문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외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자라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 2항에 보면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의 경우에 외국인들에게 영주권 취득 3년 후가 경과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지금 현재 부여하고 있는데 그것을 개정하자. 어떻게 하냐면 영주권 취득 후 지속 거주기간 5년 이상 외국인에게 부여하자. 그리고 모든 외국인에게 다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을 가진 타국 국민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 국민으로 제한하자. 그러니까 상호주의를 하자는 겁니다. 저는 아주 바람직한 제도다. 훌륭한 제도다. 이 법은 반드시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의 정치에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인의 뜻을 왜곡하는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씨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해 뒷돈 수수 의혹과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과 뒷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남욱 전 천인동화 4호 소유주의 남익 변호사와 장외 설전을 벌였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제 당 최고위원회에서 남 변호사의 증언이 대부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자산관리 대주주의 전원 형식인 점을 짚으면서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를 지도하는 것 같은데 연출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 남욱의 연기 실력은 아주 낙제점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죠. 근데 남욱이 이재명의 연기가 시원찮다라고 하는 비난에 남욱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남 변호사는 어제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면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캐스팅하신 분이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럽다. 이 작품은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작품은
영화, 픽션이 아니라 난 픽션이다라는 겁니다. 영화가 아니라 그 다큐멘터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이제 방송론, 그다음에 제작 이런 기법을 가르칠 때 제가 학생들에게 꼭 첫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사나 또 이런 데 취직을 하면 기자나 그다음 PD 또 드라마 감독을 하게 될 텐데 꼭 명심해야 될 게 있다. 30년이 넘은 방송 전문가로서 후배 학생 여러분들에게 내가 꼭 충고해 싶은 얘기는 뭐냐면, 다큐멘터리를 만들 땐 드라마처럼 만들어라. 드라마를 만들 때는 다큐멘터리처럼 만들어라.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어떤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면 참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야, 저 사람 인생이요, 하나의 드라마 같다. 한 편의 드라마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영화, 픽션 영화를 보면 너무나 사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사람은 이상하다. 다큐멘터리로 성공하려면 드라마처럼 만들어야 되고, 드라마로 성공을 하려면 다큐멘터리 실화처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시청자, 관객의 니드다 라고 학생들에게 첫 시간에 제가 수업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씨는 드라마를 만들어 온 겁니다. 우리가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드라마틱하게 만들어 왔어요. 이재명 씨가 걸어온 길을 영화로 만들면 성공할 겁니다. 왜? 그 영화는 너무나 사실적이니까. 지금 이재명 씨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드라마틱하게 사실을 연출했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이재명은 드라마틱하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드라마의 소재는 가짜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겁니다.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다큐멘터리다. 이재명은 사실을 드라마를 만들어 온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 다시 한번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화를 봤어, 허구 소설을 봤어, 너무나 사실적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큐멘터리로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걸어온 인생을 딱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한 편의 드라마 같다. 저 사람의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씨의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구가 아닌 사실입니다. 다큐멘터리라는 겁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왜 청담동 술자리를 보던 더 탐사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더 탐사라는 매체에 어제 저녁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미디어 오늘 기사입니다. 경찰이 한동훈 주거침 혐의로 더 탐사를 압수수색했다는 겁니다. 기사 읽어드릴 필요 없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만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MBC는 또 이런 일을 했습니다. 또 엉터리 보도를 했습니다. 뉴델리 기사입니다. MBC 또 조작 보도 논란. 국민의 입에서는 그거 여론조사 아니야. 단순히 웹을 통해서 조사해놓고 여론조사라고 그러면 독해라고 국민의힘이 항의했다는 겁니다. MBC 보도 내용을 보면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 개시 명령,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업무 개시 명령은 국민이 54%가 반대한다. 찬성은 29%밖에 안 된다. 라고 MBC가 보도했는데, 이것은 여론조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앱을 통해서 조사한 것을 여론조사로 둔갑했다는 겁니다. 예, 방송통신심의 규정에 보면 이것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공표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표본은 어떻게 추출했고, 그런 것들 지켜야 할 조항들을 하나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MBC가 이렇게 나가는 거는 막 나가자는 겁니다. 해보자는 겁니다. 예. 그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장관은 더 탐사하고
김의겸 씨인가요? 김의겸 씨 10억이라고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추보시교 언론이라고 하는 매체에 박상현 기자가 썼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10억 손배소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기사를 읽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장관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따라서 장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그 명예훼손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 또 법무부 장관은 사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10억 손배소를 한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의 주장도 있습니다. 반대의 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사설입니다. 심야 술자리, 역술인 개입,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장관과 대통령실이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 건 당연하다. 아니면 말고식이 허위사실을 퍼뜨린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반성은커녕 사과조차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장관이 제기한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매체의 취재진은 거짓이 만천하게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당당하다. 김 의원은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 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봐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조롱까지 했다는 겁니다. 저는 기자 출신입니다. 기자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 김의겸 의원과 더 탐사라고 하는 매체에 사법 대응을 한 것은 올바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이념적인 문제일 때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고용주 지금 현재 자유민주당 대표가 문재인은 공산주의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문재인이가 대통령이고 나서 그 전에 고발을 했던가요? 어쨌든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느냐? 대통령에 대한 사상 검증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폭넓게 허용되어야 된다. 그래서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사실이 아닌 것을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권을 끌어내기거나 저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매체를 이용하는 것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올바르지 못하다. 올바른 판결을 내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잘못된 판결이 MBC PD 수첩 광우병 대법원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판결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법률신문 정성윤 기자가 2011년 9월 2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대법원 PD 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가 확정됐다는 겁니다. 지난 2008년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 수첩 제작진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PD 수첩 보도 내용 가운데 허위사실이 있다고 확인했어요. 그렇지만 공공성을 근거로 한 보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거 아주 엉터리 판결이라는 겁니다. 아주 엉터리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사들이 가장 무식하고 엉터리 판결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PD수첩은 공공성을 근거로 한 보도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아니었어요. PD수첩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한 아주 사악한 의도를 가진 허위 보도였습니다. 공공성을 근거로 한 보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사들은 뭘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대법원 판사들이 이해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사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법관뿐만 아니라 일반 일선 법원의 판사들의 지적인 능력을 의심합니다. 과연 저 사람들이 현대를 살아갈 만한 아주 복잡하고 다단한 현대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줄 아는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를 의문시합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왜?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대요. 그 고위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상적인 문제 있을 때 그럽니다. 그러나 명백한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2008년도 광우병은 그들의 입으로 밝혔어요. 그들의 입으로 노동조합에서 우리의 목적은 정권 타도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어요. 노동조합 위원장이. 저는 그때 MBC의 우파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MBC 사정을 잘 알아요. 이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은 잘못된 판결입니다. 무식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얼마나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무능하고 그리고 정치적인지를 보여주는 기사를 소개합니다. 주간조선이 12월 2일에 쓴 기사입니다.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인 유동윤 씨 기사를 전제했습니다. 청주 간첩단 재판부는 개점 휴업, 피의자들은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사 읽어드립니다.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 재판이 장기 휴업 중이다. 작년 8월 국정원과 검찰청은 청주 지역에 암약하던 청주 간첩단 일당 4명을 검거했다. 이 중 3명은 구속되었고 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구속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1심 판결이 언제 끝날지는 부지하 세월이다. 이 와중에 올 3월 조직원 1명은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석방되었고 5월에는 검찰의 반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2명이 추가로 석방되었다. 현재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 4명이 모두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이게 2022년 대한민국 대공전선의 현 주소다라고 하는 주간조선의 기사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공직선거법에 선거무효소송, 당선무효소송 180일 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대법관들이 지금 그 사람 임기가 지금 반이 넘었어요. 국회의원 임기가. 2년이 넘도록 아직도 판결을 내리고 있지 않았어요. 인천 연수구일로 하나, 그것도 엉터리.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목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목을 보여드립니다. 네.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사회에 존재하는가, 제도가 잘못됐다면 그 제도를 고쳐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판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목이 꼭 사법시험 출신만 판사를 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요즘은 로스쿨도 있습니다. 로스쿨도 포함해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 판사들이 엉터리인가? 공부도 안 하고 판단 능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법정 기간 내에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일부러 판결을 내리지 않고 정치적이고 뇌물 받아먹고 그것은 독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판사라고 하는 직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판사직의 독점을 깨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판사가 꼭 사법시험 출신만이 판사가 되지 않습니다. 사법 출신이 아닌 변호사 출신이 아닌 사람도 미국에서 판사를 많이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꼭 사법시험 출신, 로스쿨 출신만이 판사를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이들이 독점적인 직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엉터리로 판결하고 나라를 망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판사 임용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은 전부 물갈이해야 된다. 우리법연구회 출신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판사 임용 제도를 싹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변호사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판사가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은 법원 행정처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면 된다.
판사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사회에서 각 분야에서 한 20년 이상 직종에 근무한 사람, 즉 20년간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는, 특정 분야에서 20년간 세금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일정한 논문을 써야 합니다. 논문이나 아니면 써서 일정한 수준의 자격시험을 보고 그 중에서 사람을 골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법시험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기도 3년이면 3년, 5년, 딱, 연임이면 딱 한 번 할 수 있는 것을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독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판사 직종이 독점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뜯어 고쳐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대법관, 기타 판사들의 능력을 보면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복잡하고 다단한 현대사회를 분석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법률조문 다 있어요. 컴퓨터에 다 있어요. AI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대로 내버려두면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우리나라 판사 임용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판사를 하고 나면 변호사를 즉시 개업할 수 있는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저는 한 7년 정도 판사를 하고 나오면 변호사가 개업할 수 있는 그 기간을 한 7년 정도 바꿔야 한다. 로 못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못하게. 왜?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까 변호사를 할 수 있는 기간도 못해야 한다. 그리고 피선거권도 한 7년 정도 제한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뭔가 잘못되어 가고, 사회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기자라는 직업은 야, 이게 뭐가 잘못되고 있어. 무엇이 잘못이지? 그러면 이렇게 고쳐야지.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공론화시키는 직업이 기자입니다. 분명히 대한민국 판사들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입 닫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판사는 문제가 심각하다.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자, 이분은 지금 폴란드 대통령입니다. 어제 우리나라가 수출한 그 탱크와 그 다음에 그 자주포가 폴란드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 부두에 나가서 폴란드 대통령이 그 우리나라 무기를 환영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수출하는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초도분 1차 수출분입니다. 초도분이 현지에 도착한 직후 열린 인수행사에서 폴란드 대통령과 부총리 등 정부 및 군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전략화 행사가 아닌 해외 무기 초도분 도입 행사에 군 통수권자까지 참석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가 느끼는 위기감과 한국산 무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무기 수출을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뭐 세계 4위가 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무기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수출할 수 있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을 육성시켰어요. 그때 세계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했고, 당신 그거 안 돼. 한국 같은 나라는 경공업으로 가야 돼. 근데 무슨 얘기야? 그래갖고 포항제철을 만들고, 그 뒤로 포항제철을 기점으로 중화학공업을 육성시켰고 방위산업을 육성시켰습니다. 누가 옳았냐? 전 세계의 경제학자들이 옳았느냐? 박정희가 옳았냐? 박정희가 옳았습니다. 박정희가 승자입니다. 박정희가 승자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박정희 덕분에 지금 폴란드가 방위를 강화할 수 있는 이유가 대한민국의 박정희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핵무장을 시켜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펜앤마이크 보도입니다. 양연희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어제 보도한 겁니다. 예, 미 정계에서 한국 자체 핵무장이 필요성 제기됐다는 겁니다. 예, 이번은 미국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회 공화당 간사 스티브 샤벗 의원입니다. 미국 정계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회 공화당 간사의 스티브 샤벗 의원은 6일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 한국, 일본과의 자체 핵무장 논의를 제시했다. 7일 미국의 소리 VOA 방송에 따르면 샤벗 의원은 이날 워싱턴 타임스 대단에 개최한 대담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하며 한미일 동맹과 공조를 보여주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샤벗 의원은 내가 오랫동안 주장해왔고 다소 논란이 있지만 나는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 프로그램 보유에 대해 적어도 두 나라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VOA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이분은 이제 지난번 선거에서 낙선했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하원의 의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 핵무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과 협의를 해서 그리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펴고 있습니다. 이분도 저하고 똑같은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미국 현직 하원의원이 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께 좀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특히 판사 임용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사법시험 출신만 그리고 로스쿨 출신만 판사가 될 필요는 없다. 미국에서는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판사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판사의 지적 능력은 대단히 한심스러울 정도이고 윤리의식도 없다. 그리고 정치적이다. 따라서 저는 저보고 아이들을 내라 그러면 한 20년 이상 대한민국에 살면서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는 사람으로서 각 분야에 논문을 써서 내면 그것을 심사해서 우리가 판사로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 임기는 한 3년 또는 5년 단 한 차례 연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럼 현재의 사법시험 출신자 그리고 로스쿨 출신자는 법원 행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된다. 판사를 보조하는 법원 행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사를 그만두면 즉각 변호사를 기업할 수 없도록 한 7년 정도 변호사 기업 금지 조항 그리고 그 피선거권을 박탈해야 한다.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합니다.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후원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해외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상업 광고합니다. 저는 잠덮개 숙면 매트만을 소개해드렸고 잠덮개 숙면 매트를 만든 회사에서 몸에 있는 정전기를 싹 빼주는 그런 어싱 패드를 만들었습니다. 제 침대 위에 어싱 패드를 까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리기 전에 저는 어싱 패드를 사용한 지 한 3주가 지났는데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들어눕자마자 잠이 든다. 잠이 빨리 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싱 패드 까는 장면을 보여드립니다. 잠도깨비 사장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기존의 잠도깨비 매트 위에 어싱 패드를 더 깔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싱 플러그를 콘센트에 꼽았습니다. 어싱 패드는 전기가 필요한 제품이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가정집의 콘센트는 이미 땅과 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전압 측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몸에 정전기가 얼마나 있는지 측정해 봅니다. 제 몸에는 지금 0.076, 0.99 이런 정도의 전압이 있습니다.
자, 어싱 패드에 제 몸을 대봅니다. 그랬더니 0.006 볼트로 뚝 떨어졌습니다. 예, 여기서 그 단위는 전압을 재는 볼트입니다. 지구의 전압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제 맨 살이 저 어싱 패드에 닿는 순간 제 몸에 있는 정전기가 모두 땅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저는 이걸 사용한 지 한 3주 됐는데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은 잠을 잘 잔다. 쉽게 잠이 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일찍 자야 되잖아요. 일찍 자면 잠자리에 들면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런데 어싱 패드에서 자니까 금방 잠이 들더라. 이건 제 경험입니다.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잠들게 숙면 매트 회사에서 연말연시와 크리스마스를 맞아 다양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원래 잠도끼 회사는 화장품 원료를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비누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안대, 벽에, 그 다음에 어싱 패드, 잠도깨비, 숙면 세트들을 합쳐서 다양한 그 선물 세트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 선물로 고민하시는 분은 이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예, 댓글을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이재수 장군 묘역에 가서 참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왜 침묵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침묵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추서원, 그리고 아직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수 장군, 이런 사람들 다 본인의 재임 중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거나 감옥에 있거나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있을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여러분, 저를 욕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제가 이상로가 왜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할까? 두 가지 해석입니다. 제 나름대로 해석이니까. 첫째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의식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감옥에 있었을 때 어떤 약물을 투여했는지를 검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연금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인력을 보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경호 인력을 보강할까? 별로 돌아다니시지도 않는데.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침묵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심성이 나쁘지 않다는 전제하에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거나 아니면 아직도 연금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쌍욕쟁이 이재명의 다큐멘터리가 대박날 것입니다. 마피아가 탄복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재명이가 스스로 연출한 이 드라마는 곧 막을 내릴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아까 우리가 폴란드에 이렇게 무기를 막 수출하고 그런 거 박정희 대통령 덕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바르다. 박정희 대통령 훌륭하신 분이다. 라고 댓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입을 열면 말이 더 많아지니까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걱정해야 될 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걱정해야 되냐면 추성훈 씨를 걱정하고 아직도 감옥에 있는 사람을 걱정하고 아직도 이 억울하게 죽은 이재수 장군을 걱정해야 돼요. 지금 이 시점이. 저는 솟아나치게 놀래고 참 어떨 때 보면 참 무섭구나. 대한민국 사람들 잔인하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건 뭐냐면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
탄핵무효를 외쳤던 사람들이 지금 싹 돌아서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번에 언급도 안 해. 윤석열. 지지율이 올랐어. 우리 윤석열. 소름 끼칩니다, 여러분. 그게 대한민국 사람의 DNA인가요?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예,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또다시 민심을 배반할 가능성이 커요. 쬐끔 지지율 오른 거 가지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해결해야 될 것 아직도 하나도 해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지율이 조금 올랐을 때 목에 있는 가시를 빨리 뽑아라. 국민은 이미 다 이해하고 있다. 왜? 국민이 준 그 좋은 기회를 스스로 발로 걷어차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제 방송을 볼 일이 없으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주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